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로사스 독재 정치, 독립 이후에 항상 이런 독재자가 등장하죠. 이런 독재자의 특징은 뭐예요? 전형적인 까우디오라고 했죠. 여러분들 까우디오 뭔지 알죠? 스페인 중세 때 나타났던 그런 전통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과정 거치고 다시 나타나죠. 대지주인데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갖게 되고 독립한 다음에 군사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는 어때요? 독립의 대가로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도 진출해서 상원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 엄청나게 생겼어요. 강해졌어요. 그 19세기 독립의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그런 까우디오의 대표자고 국가마다 항상 이런 대지주끼리 자신들의 이해관계, 대지주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립 이후에 국가가 분리됐는데 아르헨티나도 독립 이후에 수많은 대지주가 있었고 대지주연합과 상인연합이 항상 라틴 아메리카 모두 아르헨티나 보수당, 자유당으로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가 느슨한 연방주의냐 아니면 강력한 중앙집권이냐 중상주의를 펼치냐 아니면 토지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 정책을 펼치냐 나누다가 이 사람은 대지주들 간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독재자가 됐고 독재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대지주들을 탄압해요. 탄압하는 방법, 적을 제압하려면 다른 적을 싸움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 어떤 싸움에 승리하고 싶으면 내가 싸우면 안 돼. 지네들끼리 싸움 붙여놓으면 돼요. 중국이 한국 조선반도 한반도 할 때 항상 EEJ란 말 들어봤어 안 봤어? EEJ 들어봤죠?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중국이 한반도를 통치하는 전략이 EEJ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통치한다. 우리들끼리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지금 그렇고 있죠? 북한 남한 싸우고 있고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거를 상인과 대지주 간의 갈등을 이용해 가지고 두 세력 간이 피튀기게 싸우게 하고 그 와중에 양쪽을 다 평정을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국가가 분리되는 걸 방지했고요. 대지주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결국은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거대한 땅덩어리 남을 수 있었고 억압적으로 통치했죠. 억압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으로 통치했고 그래서 거기에 가우초를 이용했고 가우초, 카우보이. 자, 아르헨티나 토속적인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반발해서 결국 이 사람은 숙청을 당하고 대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중에 상인들 반발하고 대지주와 상인, 자유당과 보수당이 모두 등을 돌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통치 기반을 잃고 원래는 두 세력끼리 싸움을 붙였었는데 결국 두 세력 다 등을 돌리니까 자신이 통치 기반이 무너져서 쫓겨나고 그 다음 대통령 된 사람 이 사람 사르미엔토가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를 통하죠. 추진하는데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근대화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아르헨티나 근대화의 아버지인데 어떤 근대화냐 라틴 아메리카적인 거를 싹 배제하고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는 오로지 뭐다? 유럽파가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어떻게 시킨다? 유럽파. 유럽파 시키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유럽으로부터 엄청나게 이민을 받아들이죠. 백인 이민. 그래서 백인 중심 유럽 이민 국가로서의 아르헨티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길이 생겨요. 언제? 냉동 기술이 등장해요. 그전에는 냉동 기술이 19세기 말에 냉동 기술이 등장하는데 냉동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무리 아르헨티나에 소가 엄청나게 많아도 그게 내수용이지 그걸 잡아가지고 해외로 수출 못해요. 수출하는 동안 어떻게 돼? 다 썩어버리잖아. 냉동 기술이 있으니까 전부 소를 잡아가지고 도축해서 냉동시켜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은 자급자족하니까 대부분 수출은 말을 잘못했어요. 대부분 아르헨티나 육류가 수출되는 건 유럽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때부터 어때요? 아르헨티나는 유럽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는 뭐였어요? 유럽파였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에 굉장히 의존됐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아르헨티나는 어디? 미국법과 대륙법. 대륙법 하면 유럽법이죠. 유럽법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붙어 있죠. 항상 어떻게 돼요?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멕시코의 법은 미국 법을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 보면 멕시코나 콜롬비아까지는 굉장히 사람들 실용적이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가면은
굉장히 유럽적이에요. 실용적이 아니라는 얘기고, 난 솔직히 말해서 난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람들이 일하는 거 너무 싫은 게, 난 솔직히 내가 스페인어 전공이지만 유럽에서 일하는 것도 싫은 게, 특히 남부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이게 뭔가 형식을 좀 중시하고 이게 뭔가 프로세스가 길어야 할든 간에 짜증나. 내가 미국에서 한 7, 8년 공부해서 어찌 모르는데 미국 같으면 짧게 만나서 미팅하고 짧게 해서 딱딱 주고받고 끝날 걸, 유럽은 이게 길어져. 뭔가 예의를 중시해야 되고 형식을 중시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유럽적인 거, 클래식한 거 너무 좋고, 파리 가면 너무 좋아하고, 런던 가면 좋지, 또 막 좋다고 그러고.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용하고는 거리가 멀고 멕시코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은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멕시코나 콜롬비아가 더 좋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솔직히 비즈니스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데는 아닌데, 브라질 할 때 하겠지만 브라질은 그래도 한국 기업이 200개 넘게 진출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브라질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환경이 나쁜데도 한국 기업들, 세계 기업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남미의 좌파 정권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진짜 신의 축복을 받는 나라야. 정말 신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요. 하느님이 국적이 있었다면 브라질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지금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선 좌파 정권이 들어서도 안 망해요. 알아서 기어 들어가니까. 난 아르헨티나 안 돼. 한국 큰일 나지.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쫄딱 망하죠. 자, 그럼 남미 좌파 정권 자세히 설명할 거고, 아르헨티나에 이제 집중할게요. 그럼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유럽 독립 이후에 인구가 얼마 없었고, 아르헨티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브라질도 어떻게 해요? 유럽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브라질도 유럽 문화에 가깝게 되고요. 요게 아르헨티나뿐만 아니에요. 유럽 이민, 아르헨티나, 또 어디? 칠레, 또 어디? 브라질, 또 어디? 우루과이. 그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미 좌파 정권할 때 브라질 언급할 때 또 뭐 브라질 역사하면서 자유당과 보상이 싸우고 상인 중심, 대지주 중심, 이민 받아들이고 그 얘기 다시 안 할게요. 알았죠? 뭐 뻔한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르헨티나 육류의 수출길이 열려요.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요. 널린 게 소야. 널린 게 초원이야. 빰바스. 한국 같으면 소를 기르려면은 초원이 있어요, 없어요? 대관령 목장 위에는. 또 대관령 목장도 그 풀이 어떻게 돼? 겨울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르헨티나 겨울 되면 죽지도 않아. 야, 이거 정아, 이거 떨어졌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팜파스, 비료를 안 줘도 사시사철 풀 자라. 뭐 그냥 풀어놓으면 먹는 거야. 뭐 생산원가 들까 안 들까? 생산원가 안 들어요. 사료값이 들어? 뭐가 들어? 뭐 이 당시 예방주사도 맞추지 않고, 그쵸? 들은 거 없어. 가우초들이 목도리 하는데 뭐 가우초 인건비 얼마 비싸지 않아. 정말 아르헨티나 육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고기가 내가 봤을 땐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혹시 가본 사람 없죠? 아르헨티나 가면 그 소고기 맛에 반할 거예요. 미국산 소고기하고 아르헨티나 소고기하고 근본적으로 맛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미국산 소고기, 한국산 소고기에 어릴 때부터 입맛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호주산 고기하고 미국산 소고기라면 여러분들 뭘 선택한 줄 알아요? 뭐 광우병 얘기 있어서 막 싫다고 했지만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입맛이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산 특징이 뭐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나 호주산은 뭘 먹여요? 소가? 사료가 아니라 뭘 먹여? 풀을 먹여요. 풀을 먹인 소는 고기를 잘랐을 때 뭐가 많다? 육즙이 많아요. 입안에 퍼지는 육즙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해요. 뭐라고 생각하냐? 노린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산 소고기나 미국산 소고기 사료 먹이죠. 한국산 소고기 뭘 먹어요? 사료 먹이죠. 호주산 뭐예요? 풀 먹이죠. 근데 그래서 호주에서 사실은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수입 재개하고 해제했을 때 반대했어요. 호주산 소고기보다 싸요? 미국산 소고기가 싸요? 미국산. 근데 호주산은 풀 먹이고 미국산은 사료 먹여. 어떻게 사료 먹인 소고기가 더 쌀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 비밀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렇게 잘 나다가 소고기 팔아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아르헨티나 소고기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미국산 소고기가 맛있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를 먹이면 여러분들 육질을 인공적으로 조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게 뭐야? 꼭등심 좋아해? 꼭등심 하면 어때요? 자르면은 마블링이라고 하죠. 빨간 고기에 하얀 지방이 촘촘 균일하게 박혀 있어. 이거는 사료 먹인 고기에서밖에 안 나타나요. 풀을 뜯어 먹인 고기는 짝 하면 마블링이 촘촘 절대 박힐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마블링이 촘촘 박히면 좋은 고기지만 마블링이 없고 막 띄엄띄엄 있으면 보기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더군다나 갈비 먹을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테이블에서 구워 먹는데 막 마블링이 막 듬성듬성하면 그 고기 안 좋다고 해요. 호주산, 뉴질랜드산, 아르헨티나는 사료 먹이 아니고 풀을 먹기 때문에 마블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 미국산 광유 때문에 수입 금지되고 호주산이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했나 싫어했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근데 지금 호주산 잘 먹죠? 뉴질랜드 잘 먹죠?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한국용은 도축하기 6개월 전에 풀을 안 먹이고 사료를 먹여요. 그래서 마블링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미국산 사료 먹인다고 안 좋아하는데 호주산, 뉴질랜드산 똑같이 사료 먹입니다. 나 이해가 안 가. 근데 뭐 호주산, 뉴질랜드 뭐 청정하고 풀만 먹인 소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거 안 좋아했고 처음에 호주산 들어왔을 때 실패했고요. 내가 그거 프로젝트까지 맡았던 이유가 2000년 초반에 수입업자들이 연락이 왔는데 호주산, 뉴질랜드산 하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요. 한우보다 고기 싸게 들어오는데 왜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안 맞는 이유가 풀을 먹이면은 육질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부위가 많아요. 사료를 먹이면은 사료를 양을 통해서 통통하게 정확히 살찌울 수가 있어요. 그 운동량이 많지가 않아. 가둬놓고 먹이면 돼. 풀을 먹으려면 걸어 다녀야지. 뭐 가만히 앉아있냐, 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거야. 뭐 염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부위가 많고, 그래서 이 소고기를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버리는 부위 없어요. 한국산 소고기 버리는 부위 없어요. 호주산, 뉴질랜드 버리는 부위가 많아서 어느 부위는 지나치게 지방이 많고 어느 부위는 지나치게 지방이 없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소 한 마리의 마블링을 촘촘 박히게 하려면은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교육도 그거야, 여러분들. 풀어놓으면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 그쵸? 살과 어라는 걸 마블링을 촘촘 바깥에 이렇게 모아놓고 학적으로 평가하고, 그쵸? 평가하고 입사에서도 평가하고 단면 평가하고 안 되면 잘라버리고 그러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사라져. 그쵸? 대신 여러분들 표정은 밝을 수가 없겠지. 나한테 사육당하는 거고 이 학교에 사육당하는 거고 여러분들 돈까지 내가면서. 그치?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안 그러면 또 살아남지 못하죠. 누가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풀어놓으면 좋아요. 이게 행복해지고. 근데 호주산, 뉴질랜드산은 사실은 한국산은 6개월 동안, 그래서 그거 실패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이제는 살을 먹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육질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행할 때 어디든지 한국에서 웬만한 식당, 무슨 식당 맛있냐 찾아갈 게 보통 전주찜 뭐 이런 거 보통 웬만큼 기본 맛은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여행 다닐 때 스페인이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다닐 때, 특히 멕시코 다닐 때 어느 고깃집 맛이냐? 아르헨티나, 파리아드 아르헨티나집 무조건 들어가면 보통 성공해요. 보통 주인이 아르헨티나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확히 알아요. 보통은 남미 여행 다닐 때 아르헨티나는 다 아르헨티나니까 아무 데나 가도 맛있고, 아르헨티나 제한 나머지 고기는 어디 가냐? 그냥 아르헨티나 집 붙으면 맛있고, 브라질 사람들 갔는데 지난번 8월 말에 브라질 갔는데 현대차랑 이런 데서 막 브라질 고기 너무 맛있다고 추라스케리아 막 하는데 사실 브라질 고기 맛이 없습니다. 브라질은 소 자체가 틀려요. 브라질은 소를 방목했던 지역이 아니었고 독립 이후에 갖고 왔는데 그 유럽에서 물소 같은 품종이 틀려가지고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 슈라스코 맛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국에 식당 있죠? 가면은 뭐 이렇게 부위별로 막 잘라주는 거. 그게 재미는 있어도 사실 브라질 가면 한국은 막 브라질 고기 안 쓰고 호주 고기 쓰지만은 브라질은 브라질 고기 쓰거든요. 맛 없어요. 아르헨티나 고기 정말 맛있고, 그리고 정말 스페인 가면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고기 하나 있어요. 바스크 고깃집인데 그건 정말 맛있어요. 그거는 접시를 달궈서 잘라가지고 불이 아니라 접시에다 뜨겁게 달궈서 접시에다 구워 먹거든요. 소금만 뿌리는데 그거는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갈 사람 레알 마드리드 전용 식당이 있거든. 한 2, 3주 전에 예약하는데 나는 그냥 한국 갈 때부터 예약하고 가는데 누굴 팔면 돼. 그냥 한국 대사관 팔면 될 테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국 대사관 직원이랑 한국에서 전화하고 안 도착해서 내일 급하면 복도에 테이블 마련해 주더라고요. 미안한데 서 내가 얘기해서 대사님 저 그 대사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래. 대사관 팔어 그냥. 예약이 돼.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어려워서 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대사관 어시스턴트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가 갑자기 팍 성장해요. 유럽의 육류를 공급하게 돼. 질도 좋아. 육즙도 풍부하고. 목축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목축업에 올인해요. 여기 전부 몰빵을 해버려요. 그럼 아르헨티나 경제가 발전하는데 만약에 아르헨티나 육류 수출길이 막히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참 한심했던 게 얘네들이 그렇게 수출이 잘 될 때 그 수출금을 모아가지고 기간 산업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인프라는 건 뭐예요?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해서 철도를 깔고 아르헨티나, 남미 대부분 국가 아직까지도 고속도로 안 깔리는 데 많고요. 철도 안 깔리는 데 많아요. 요새 한국에도 많이 툭하면 와가지고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날라다녀요. 뭐 항만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철도 건설하고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걸려가지고 한국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국 기업이나 뭐 중국 기업이 지어주고 공사대금 받지 말고 그 대신 톨게이트비나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운용 수입을 뽑아가라는 건데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정치적으로 스테이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어줬다가 그 운용 수업을 제대로 뽑을지가 문제죠.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았을 때 인프라에 투자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혀 안 했어요. 뭐 했냐? 돈을 그냥 썼어요. 이때 돈을 많이 들어오니까 뭐 했냐? 무슨 짓 했냐? 유럽에서 대리석을 사가지고요. 지금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면 여러분들 지금 놀랄 거예요. 걔네들 자랑이야. 그 당시 도로를 전부 대리석으로 깔아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넓은 길을 만든다고 진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대로예요. 차도 없는데. 30년대. 세계에서 가장 긴 대로를 만들어버렸어요. 아르헨티나 관광하면 꼭 자랑해요. 자기들 세계에서 제일 넓은 길은 어디에 있다? 아르헨티나.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은 어디 있다? 아르헨티나. 도로에 대리석 깔린 데 어디 있다? 아르헨티나밖에 없어요. 이 짓을 1920년, 30년 해놓고 지금까지 자랑하는데 지금 볼 일이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보수가 안 되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도 잘해. 아르헨티나 가면 베이아스 아르테에서 국립 극장을 졌어요. 정말 아름답게. 막 유럽식으로. 유럽보다 더 화려하게. 자랑해요. 보수는 안 되고 있어. 그 짓을 했어요. 한마디로 돈 갖고 흥청망청 쓴 거죠. 자, 1930년에 1인당 군소득 세계 6위였어요. 교육량 세계 10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엄마 찾아 산말이 봤죠? 이 당시 이미 19세기에 영국 다음으로 지하철을 건설했어요. 19세기 세계에서 지하철이 깔린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영국은 깔릴만해. 자기들이 기술로 깔았어. 아르헨티나는 기술이 없어. 그냥 영국에서 엄청 돈을 주고 사와서 깔아준 거예요. 차라리 그럼 그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지하철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으면 되는데 그 짓을 안 했어. 어쨌거나 유럽에서 한국에 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이 오는 것처럼 유럽, 특히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3D 업종의 종사로 찾아왔어. 이때부터 아르헨티나는 어때요?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 이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저임금 노동자였죠. 이 당시 왜 아르헨티나 이렇게 썼냐? 19세기에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뭐 이탈리아 경제 역사까지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뭐 통일 전쟁은 뭐 하고 뭐 이럴 때인데 엄마 찾아 산말이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이 만화 영화 봤겠지? 책은 안 봤지? 많아요. 책은 봤어? 엄마 찾아 산말리? 안 봤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 안 봤어? 안 봤어? 엄마 찾아 산말리 안 봤어? 엄마 찾아 산말리 안 봤어? 안 봤어? 야, 요새는 책도 역사도 공부 안 해. 동화책도 안 읽고. 어렸을 때 뭐 했어? 어렸을 때 무슨 책 봤어? 뭐 소공녀, 소공자 이런 것도 안 읽었어요? 보물섬도 안 읽었어? 소공녀, 소공자, 뭐 세계병작 50권짜리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뭐 읽는 그런 거 없었나? 걸리버 여행기 읽었어? 그건 읽었어. 걸리버 여행기 읽었어? 여러분 세대는 뭐 걸리버 여행기가 인기 있고 보물섬, 소공자, 소공녀, 엄마 찾아서 이런 거 인기 없는 세대야? 어렸을 때 좋아하는 동화책이 뭐였어? 뭐 좋아했어?
뭐 기억이 안 나? 보물섬 읽었어? 톰 소유 뭐 읽었어? 그 한국적인 거, 토속적인 거 많이 뭐 있지 우리나라에? 네? 위인전 읽었어요? 위인전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이순신 장군. 그치, 저번에 현대차 입시 문제 뭐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역사 사건 2개 하고 할 때 나는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뻔한 거 하면 사실 점수 잘 줄지 내가 모르겠어.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에서 아들이 엄마 찾아 따라줘. 이거 만화영화 봤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 만화영화 봤어? 그것도 안 봤어? 엄마 찾아 산만리 뭔지 모르겠네. 괜히 얘기하고 있었네. 어쨌든 엄마가 돈 벌러 아르헨티나를 떠났었는데 걔를 찾아서 이탈리아부터 찾아가는 얘기가 산만리 진짜로. 지금도 TV에서 엄마 찾아 산만리 나오는데 그 뭐 투니버스나 이런데. 여러분 때 뭐 투니버스 이런 거 어렸을 때 없었나? 케이블 시대는 또 아니야? 몇 년도 태어났어? 91년 케이블 나올 때인데? 그때 투니버스가 없었나? 어쨌거나 그 문제는 이 부가 산업 발전에 투자도 안 됐을 뿐더러 두 번째는 이 부가 국가 전체에 나눠진 게 아니라 소수의 상류층이 정치학 정치학을 독점했어요. 이 목축업으로 발달한 목축업 및 농장은 다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죠. 그럼 대지주들이 소를 판 수익은 다 누구한테만 가요? 대지주들한테만 가요. 그리고 그걸 교육하는 상인들한테만 가고 부가 사회적으로 나눠지질 않았습니다. 이러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 갈등이 생기죠. 사회적인 부가 나눠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 사회적인 갈등은 어떠한 비용보다 어떠한 코스트보다 커스트가 커요. 엄청난 비용 감당을 못해요. 국가가 분열되고 절대 국가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좌와 우가 대립할 때 라틴 아메리카가 제대로 있는데 절대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 경제의 도약과 함께 이민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했죠. 목초이 발달되고 경제가 도약하니까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됐고 마침 그때 이탈리 같은 데서 이민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럽 이민이 물가 1943년까지 660만이 이민자 받았고 독립할 때 80만의 인구에 불과했었는데 독립할 때 불과 80만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인구 1,400만으로 급격히 증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해도 독립할 때 인구가 80만이었고 80만 지원 중에서 대지주는 불과 소수였어요. 걔네들이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지들끼리 국회를 장악하고 지들끼리 경제를 독점하고 지들끼리 군부를 장악하고 지들끼리 다 해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민자와 토착민 간의 갈등이 생겨요. 토착민들은 독립할 때부터 있던 토착민들은 절대 자신들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이민은 와서 이민을 했지만 이들은 무조건 뭐예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하류층에 불과해요. 중상층이 부재한 사회였어요. 이들 간의 갈등이 생겨나요. 또 한 가지 사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1943년까지 1943년 이민을 안 받은 이유. 경제가 발전할 때는 이민을 받지만 경제가 43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중에 먹을 것도 부족한데 누가 그렇게 소고기를 먹겠어? 그치? 소고기 수입이 안 돼요. 수출을 못 해요. 결국 2차 대전 상황인데 아르헨티나 경제가 막 혼주박질 시작해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첫 번째 타격. 세계 경제 대공황. 언제 왔지? 예?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죠? 미국에서도 하루 세끼 못 먹었어요. 식량 배급을 했어. 그때 소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죠. 1차로 세계 경제 대공황 때 아르헨티나 경제가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39년 뭐 이때 37년 38년 되면 회복이 돼. 소고기 수입이 다시 하려고 할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네. 그래서 또 어때요? 소고기 수입이 급강해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는 더 이상 이민을 안 받아요. 두 번째 이민 물결이 시작된 게 언제냐? 1961년인가 63년도에 유색인종이 이민을 받지 아르헨티나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색인종이 이민을 받는 법안을 아르헨티나 이때까지 196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경우에도 유색인종 이민을 금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었던 얘기죠. 그러다가 유색인종 이민을 받고 그 덕에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이민을 가기 시작하죠. 참가지. 요때 끝나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이가 몇 살이야? 30대, 40대, 50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럽인들이, 특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유명이란데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 거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 팀이 축구할 때 1세대 이민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이탈리아 팀을 응원하는 게 하나 일화로 정해져요. 사회 현상으로. 지금은 안 그래요. 이때 이후에 뭐 지금 다 죽거나 나이 들었고 대부분 아르헨티나 사람 누구다? 이민 1세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21세기 현재 유럽계 백인이 몇 프로? 98%, 기타 2%밖에 안 돼. 기타 2%는 누구야? 아시아인들. 여기 한국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인 이주 시작되죠. 흑인들은 없고요. 자, 아르헨티나의 정치 구조. 로사스의 공포적 정치로 그를 지지하던 대지들이 등이 돌리죠. 그래서 로사스가 를 쫓아낸 다음에 얘네들이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상인들이, 대지주가 한 번 당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독재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당한다는 인식이 됐어. 독재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싸우면 또 독재자가 나타나니까 우리끼리 싸운 결과 로사스 같은 독재자가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하자고. 한 번은 대통령이 자유당, 한 번은 보수당에서 돌아가면서 나오게. 그래서 자유당과 보수당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르헨티나의 고질적 계급구조와 정치구조의 근본이에요. 이건 뭐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고 했죠. 어디? 칠레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뭐예요? 대지주를, 아시엔다, 대농장을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대도시에서 상원으로서 헐없게 생각하고 경제력과 정치적 권한까지 가지는 게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아, 콜롬비아. 내가 지난번 엘티엠포 갔을 때 여자 기자 30대 초반인데 뭐 인터뷰하자고 해서 인터뷰하고 여자 기자였는데 이번에 상원의원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콜롬비아 대통령이었고 지네들끼리 이게 뭐냐면 다 해먹어요. 정말 다 해먹어. 별거 아니야. 그냥 대학 20몇 살 대학생인데 뭐 친구처럼 지내는데 알고 보면 뭐 우리 할아버지가 콜롬비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세웠고 아버지가 장관이었고 고모가 상원의원이고 뭐 28살 얘는 또 장관 되고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어. 진짜 지네들끼리 다 해먹어. 한국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3년 동안 뭐 SK 같은데 코코렉 들어가서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하려고 했는데 하나 떴었는데 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오냐고 이해를 못해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어서 그래요. 정말 지네들끼리 다 해먹어. 여러분들 이런 사회 살고 싶겠어요? 자, 그래서 사회 갈등이 생기고 게릴라가 생기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소외. 어떤 경우에도 유럽 이민자들이 사회 상류 사회의 진입이 불가능해요. 이민자들이나 내륙의 원주민들이 권력에 접근한 것을 절대 형안 하고요. 바로 이 배경하에 탱고가 탄생했어요. 탱고 들어봤어요? 탱고. 들어봤지? 들어봤겠지? 그치? 춤추는 거 못 봤어도. 그치? 탱고 들어봤지? 탱고가 몇 박자예요? 한 가지.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음악이 많아요. 살사, 메렝게, 차차, 룸바, 탱고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라틴 아메리카 나왔어. 살사 건너서 미국에서 만보가 되고. 살사 몇 박자일까? 4박자예요, 살사는. 한국의 뽕짝하고 정확히 맞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한국의 뽕짝이나 이런 거 보였을 때 오히려 살사 이런 음악을 의외로 좀 이렇게 베낀 게 비슷한 게 많어. 살사 신나는데 천천히 돌리잖아요? 그게 뽕짝이 돼버려. 살사 4박자, 메렝게 2박자, 룸바 4박자, 탱고는 5박자예요. T-A-N-G-O 5박자인데 조금 이따 잠깐 탱고를 보여줄게요. 탱고가 왜 탄생했냐? 투투 탱고라고 하거든요. 이민자들이 이민을 왔어요. 저임금 노동자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근데 희망이 없어. 어느 경우에도 사회 진출을 못해요. 그치? 그래서 하루 먹고 이런 노동자들이 남자들이 먹고 나서 그날 번 돈을 그냥 써버리거든요. 바가 있어요. 한국 같은데. 바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자들하고 같이 춤을 추다가 이게 라틴 아메리카 술 문화의 정석인데 한국은 술 문화가 룸살롱 가서 술 마시고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여자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는 같이 마시다가 특히 아르헨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춤을 춰요. 춤을 추고 그 여자를 찍어요. 그럼 화대를 지불하고 이게 바로 그런 여자가 누구였었냐. 이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 되는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탱고바에서 탱고를 추던 여자예요. 탱고바에서 탱고바를 추던 여자는 뭐냐면 그냥 외춘녀였다는 거예요. 영부인이 돼요. 엘바 페론 에비타. 자, 매운굴에서 선술집과 매운굴에서 방황하게 되고 이 사실은 성적인 발생이면서 잡다 만지다 다가란 흔히는 탱에서 탱고를 해서 서로 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외로워. 위안을 받고 싶죠. 여자 품에서 여자를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면서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찍고 이런 게 탱고였고 그래서 탱고는 사실 하류민들이 문화였고요.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한동안은 탱고를 금지시킨 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는 상류층은 쳐다보지도 않는 굉장히 저급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 얼마나 매춘하고 연결되죠. 굉장히 언급하기도 꺼려하는 이런 거였고 하층민 진짜 밑바닥 인생들이 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역수입돼요. 파리에서 갑자기 탱고 음악이 폭발적으로 히트를 쳐요. 그래서 유럽에서 탱고 열풍이 불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상류층에서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역수입해서 그때부터 탱고가 아르헨티나 국가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탱고는 아르헨티나에서 하급 문화였고 언급하기조차 꺼리던 터부시되는 거였고 심지어 한동안 국가에서 금지시켰었는데 유럽에서 특히 70년대 파리에서 뻥 터지면 60년대 70년대 역수입돼요. 프랑스가 대단해. 그쵸? 그걸 발견해냈으니. 자, 잠깐 탱고 볼게요. 틀어봐봐. 자, 탱고가 어떤 춤인지 알았죠?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했고, 자, 그쵸? 밀고 당기고 잡고 만지고 더듬고 위로받고 그런 춤이고요. 그 배경은 소외된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나왔고요. 소외된 이민자들이 그쵸? 얼마나 외롭겠어.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탱고 발생했고요.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불만이 없어요. 어쨌거나 유럽에 살 때보다도 이민을 왔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항상 일거리가 있었고 그쵸? 항상 일거리가 있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언제? 1930년 세계 대공황이 오죠. 아르헨티나 육류 수입길이 막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져요. 임금도 예전같이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네.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민자들이 시민연합 구성해서 맞서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민자들이 단결하기 시작해요. 시민연합. 아르헨티나는 다행히 2차 세계대전 반발하니까 정치적 중립 선언에서 2차 세계대전은 끼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가중되는 게 육류 수출길이 감소하니까 경제적 혼란 가중하죠.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니까 정치적인 욕구들이 분출하죠. 이민자들이 시민연합해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한 이들이 맞서기 시작해요. 정치, 경제적 혼란이 가중해요. 결국은 1944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요. 사회적인 혼란은 쿠데타를 이어져요.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를 열렬히 지지해요. 열렬히. 어차피 자유당, 보수당, 지네들끼리 다 해먹고 개판 치는데 차라리 군부가 나서서 평정해줘라. 시민들이 지지받아요. 그런데 군부가 해도 지네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혼란은 계속돼요. 이 와중에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육군대령 페론이 새로운 제안을 해요. 뭐냐? 군부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3자 동맹을 구성하자. 이거를 무지개 연합이라고 불러요. 무지개 연합을 구성하자. 이게 먹혀요. 정치는 슬로건이에요. 정치는 이미지고.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잘은 몰라도 딱 한마디로 퍼뜨려야 돼. 지금 노동자들하고 이민자들 우선 노동자 주의하고 군부하고 자본가 계급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같이 뭉쳐 잘해가지고 이민자 연합 얼마나 멋있어. 이게 노동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군부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인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힘이 강해지니까 군부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감옥 속에서 감옥을 집어넣으니까 더 여전한 지지를 받고 결국은 46%의 지지 속에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여자예요. 에바 페론 에비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뮤지컬도 있어요.
영화 볼 거예요. 그 뮤지컬을 바탕으로. 자, 대지주의 첩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어렸을 때 가진 자를 증오했고 도시로 올라와서 성공을 위해서 항상 남자들을 이용해요. 자기가 필요한 남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용하고 결국은 탱고바에서 일했었는데 탱고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상류층들은 지금도 이 여자를 아직까지는 뭐라고 부르냐? 창녀라고 불러요. 하층민들은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른다? 성녀로 불러요. 자, 둘이 결혼하고 정치적인 연합인데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이용하고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이용하고 이 여자가 가진 대중적인 이미지. 예뻤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예쁜데 열광을 해요. 굉장히 예뻤었고요. 대중연설도 잘했었고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았고. 마돈나가 그 조금 이따 보일 영화에서 이 여자를 분장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분장해요, 이 모습을. 거의. 자. 이 여자가 페론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여자가 선거운동을 도와줘요. 오히려 그래서 이 여자 덕에 페론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나중엔 이 여자의 정치적 영향이 너무 커져가지고 페론 대통령조차도 자기 부인이지만 거기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까지 이 여자의 정치적 영향이 커지고요.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서 이 여자 함부로 논하면 안 돼요. 택시 타잖아요. 택시 기사들 이 여자 사진 붙여있는 경우 많고요. 없는 자들한테 이 여자는 성녀예요. 여기서 뭐 술집에서 바에서 뭐 탱고 춤을 추던 무의 창녀였다 하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류층의 이 여자가 뭐 성녀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상대 안 해줄 거야. 아직도 아르헨티나에선 상류층에서 이 여자는 창녀. 하층민에서는 아르헨티나 대다수를 차지 하층민에서는 뭐요? 성녀. 극과 극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가 한 거, 대외 자립, 공업 발전, 사회 복지 추구했어요. 아, 이름은 좋아. 대외 자립하자. 더 이상 수입하지 말자. 공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사회 복지 추구하자.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렇잖아. 대외 자립하고 수입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복지 혜택 늘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먹혀요. 이제 아이디어는 근사해. 대농장에서 대지주들이 너무 혼자서 다 해먹잖아, 지네들끼리. 지네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이들이 이익을 조금 더 줄이자는 거예요. 간단해. 이들이 100을 먹을 걸 90으로 이익을 줄여주자는 거야. 맞는 말 아니야? 지네들끼리 다 해먹었는데? 맞는 거 같지? 그치? 끄떡끄떡하네. 그치? 그렇게 해요. 축산품을 대농장에서 낮은 가격에 매입해요, 강제로. 아르헨티나 지금도 수출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입할 때 수입관세에서 수출관세 있는 나라 봤어요? 아르헨티나 아직도 수출품에 수출관세를 붙여요. 수출관세를 붙여서 그 관세를 누구한테 돌려줘? 노동자, 농민한테 돌려줘. 너무 좋지 않아? 어머니 대학교 등록금 고생하신다고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가진 자한테 좀 뺏어가지고 등록금 도와주면 좋지 않아? 그렇잖아. 자, 해가지고 그 소 한 마리에 100달러면 국제가격이 90달러에 정부에서 매입을 해요. 그리고 100달러에 팔아요. 10달러의 차익이 남죠. 이거는 뭐 하냐? 수익금으로 공업개발과 사회복지를 위한 자본을 충당해요. 자, 그래서 이 돈으로 복지 혜택을 주기 시작해요. 복지 혜택을. 육아 혜택, 그 급식, 무상교육, 뭐 무상의료, 뭐 등등등등 모든 걸 국가에서 다 책임져요. 아르헨티나 국민들, 소외된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3D 업종 종사했는데 가진 자들만 다 갖고 노니까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좀 살고 싶지 않아요? 잘?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따뜻한 빵을 먹고 싶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줘요. 국가가 잘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리고 가진 자도 100에서 10개 해보는데 그거 갖고 불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100을, 열을 먹던 거 구 하나 뺏기는데 뭐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자, 그리고 수익금으로. 그 수익금 빼서 또 뭐 하냐? 수입을 못하게 수입을 금지시켜요. 에어컨, 자동차 등등등 다 수입 금지시키고 이 남는 수익금으로 복지 혜택, 나머지는 공장들을 우리끼리 세워가지고 내수용 에어컨, 내수용 자동차, 내수용 기계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럼 그 공장이 잘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경쟁력이 없고 내수용만을 만드는 기계가, 그게 그 에어컨이 질이 좋을까? 그 선풍기가 질이 좋을까?
질이 안 좋아요. 오히려 수입을 금지시키니까 밀수가 상황에 의해서 수입품 가격은 그 전보다 몇 배 올라요? 5배에서 6배 올라요. 보통 밀수의 법칙이 있어요. 밀수품은 밀수한 가격에 5배나 6배는 비싸야 제대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몇 배 값이 오르는데 사람들은 질 안 좋은 아르헨티나산 공업 제품을 사느니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수입된 제품을 사려고 해요. 밀수가 횡행해.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높아지고 지하 경제 규모는 커져버려요. 자, 임금을 향상시켜요. 임금을 높여줘. 올해 내가 10% 임금을 높여주면 그 다음에는 20% 물가가 상승하네. 20%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을 30% 올려줘야 돼.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50%가 물가가 상승하네. 이게 반복이 되기 시작해요.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주면 그게 소비가 진작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초래해가지고 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임금을 더 올려줘야 돼. 물가는 더 상승해. 노동자의 욕구는 더 문제 더 요구해. 이게 반복이 돼요. 자, 빈민구제사업, 패러니즘. 이게 패러니즘이에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출세를 부과해서 수익금으로 고급배하고 사회복지와 자본 충당하고 노동자 계급의 소득 향상과 복지 향상이 결국 소비를 확대해요. 산업화 조직을 생산하죠. 그치?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면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할 거 아니야. 소비하고 소비가 촉진되면 내수시장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내 산업이 발달되고 받는데 문제는 노동자의 월급을 올려주니까 인프라의 향상돼 올라가가지고 올린 게 전부 상쇄가 되고. 자, 한국은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어요. 대외 개방형 수출 경제 취했어요. 63년에 뭐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60년대. 경쟁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키고 선택된 경쟁이 있는 게 집중으로 투자해요. 선택과 집중해요. 그래서 키워요. 국가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수출 주도형 경제를 했고 라틴 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브라질이고 뭐 똑같아요. 아르헨티나는 전부 뭐 했냐? 칠레를 제외하고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수출 주도형이 아니라 내수 중심형.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선택과 집중하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농촌에 종사하고 농촌을 도태시키려 했으면 얼마나 피눈물을 맺히겠어. 한국은 뭘 했냐면 60년대 자본이 없죠? 그러면 그 경공업 같은 데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뭐예요? 경공업은.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값싼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이 없어도. 뭐 어떻게 되죠? 값싼 노동이 필요해. 하는 게 뭐냐? 농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은 농촌 경제는 피폐해지고 농민들은 어디로 몰려요? 도시로 몰려요. 뭐가 돼요? 도시 빈민이 돼서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해줘요. 한국이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청계천 피부모도 등장하고 뭐 등등등등. 그 덕에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걸 안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쫄딱만 해서 국민의 50%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다가 정말 다 같이 못 살게 됐어요. 뭐 좋은 건 하나 있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건 없으니까. 그래도 해결을 못한 게 있어. 19세기부터의 가진 자들은 아직까지 가진 자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군부가 들어서든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그들은 못 건드려. 그들은 겉들인 경우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숙청해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성공한 건 쿠바밖에 없습니다. 자, 로베스피에르식 포퓰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비교해보세요. 로베스피에르 들어봤어요? 자코뱅당 들어봤어? 신문기사에도 자주 나와. 그냥 상식으로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뭐 기자 시험 본다든지 아니면 요새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뭐 시험 본다며 나올지 몰라요.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당 이거예요. 프랑스 혁명기에 상품값이 향상해. 시민들이 원성이 높아지니까 로베스피에르, 프랑스의 어린이는 우유를 반값에 먹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해요. 많은 어린이가 우유값이 지나치게 오르니까 우유를 못 먹어서 굶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는 우유를 반값에 먹을 반값 우유 권리가 있다. 얼마나 좋아. 좋잖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모두 등록금을 반값으로 다닐 권리가 있다. 얼마나 좋아. 해요. 우유값을 강제로 내려요. 불이행 시 단두대를 보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민들 매우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요. 진짜로. 수지 타사하면 농민들 젖소 사육을 포기해버려요. 우리 땅 파서 뭐 장사해? 그러니까 우유 공급량 줄여서 우유값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폭등을 해. 우유값 내리기 위해 이번에는 건초값을 강제로 내려요.
건축재배업자들이 건축재배업 중단해요. 토지를 다른 걸 용도를 변경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축값이 폭등해요. 그러면 건축값도 폭등하지 우유값도 폭등하지 되는 게 없어. 경제는 더 엉망이 돼. 그래서 시민 폭등해서 로베스피에르도 지가 단대 들어가요. 이게 로베스피에르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이 보통 그래요.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고 무상으로 복지를 제공해주고 또는 반가로 복지 제공해주고 그게 결국 다 국민 세금이고 국가 경제는 거들려하는데 아르헨티나 한 번 시작하자니 멈추고 왔죠. 이게 아르헨티나 현실인데 40년대 시작됐어요. 10년대 지금까지 이게 멈춰졌냐? 멈춰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지속이 돼요. 아르헨티나 지금 어떠냐?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금까지 꺼내가지고 대통령이 강제로 은행장이 이걸 반대하니까 해임을 시키고 꺼내가지고 국민 복지에 투입해요. 전기를 거의 헐값으로 제공하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모든 국민들은 축구 경기를 무료로 볼 권리가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축구 중계권 따내가지고 중계해 주는 걸 강제로 무료로 하게 했어요. 국고에 돈을 주면서. 멋있죠? 서울 시민 어린이들은 누구나 다 무상으로 급식할 필요 있다. 2천억 뭐 달라며.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이게 다. 자,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는 게 한 번 시작되면 아르헨티나 사람 잘 알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 멈춰지지 않는지 한번 보기 시작해요. 물꼬가 트이면 절대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땐 좋아요. 근데 이게 전부 이게 뭐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들어와요. 이게 조사모사야. 아침에 3개 먹고 좋을 건 결국 4개 하고 받지만 결국 다 자기 살을 파먹는 게 되고. 자,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페로니즘의 결과 연 20% 임금이 상승해요. 대자리가 공업개발 정책에 쫄딱 망해 실패해요. 오히려 자본주의 수입은 그전보다 더 급증해요. 오히려 밀수는 더 급증하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외환 보유금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심화 경제. 결국은 55년 군부 후퇴 실각 망명하는데 자, 여기까지 디비전 볼게요. 에바페론 에비타. 이건 뮤지컬인데 보도록 하세요.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설명하는 것보다 DVD 보는 게 나을 거예요.